네, 대선을 치른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좀처럼 지난 대선 이슈의 핵폭풍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방금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연설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충남대 김종훈의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좀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이번이 뭐 전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 시정연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연설이라는 건 사실은 이때 하는 시정연설은 국회에다가 내년 살림과 관련된 예산안을 낸다. 이건 그렇죠. 국정의 운영을 돈으로 환산한 거죠, 말하자면. 이거 좀 잘 좀 해달라고 설명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정치적 발언 같은 거를 요구를 하고 또 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시끄러워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퍼포먼스부터가 좀 문제가 됐었죠. 검은 넥타이를 매느니 복장을 어쩌느니 하지만 그래도 정치권에서 초긴장하던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불상사가 덜한 채 끝나지 않았나. 통진당은 들어가서 각기 의원들마다 플래카드로 정당 해산 철회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입에다 이제 민주라는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었고 민주당은 입장할 때는 기립을 해서 박수는 안 쳤지만 하고 나갈 때는 퇴장할 때는 물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슨 뭐 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든가 그 국회 밖에서 강기정 의원하고 경호원들끼리 싸운 거는 그냥 해프닝인 수준. 이건 정책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덜 하지 않았나. 그 이유는 아마 야당이 저런 것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잘한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이 저걸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나라 가서도 미의회에서도 영국에서 박수걸채를 받고 오는데 국가 원수인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아마 좀 여론 부담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게는 못 나갔을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세게는. 그런데 이제 정치에 관련해서도 멘트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사실은 오늘 연설에서는 앞부분이라고 할까 대부분은 한 30분 연설 중에서 26, 7분은 정책에 관한 거죠. 그렇겠죠. 4대 국정지표, 뭐 국민행복시대, 무슨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등을 하는 국정 운영 기조에 맞춰서 그동안도 열심히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보다 다부지게 할 테니 이 예산안을 좀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했죠. 이것은 아마 국회의원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국민적인 호소, 설득,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위한 이쪽에 여론전적 성격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좀 언론이나 야당이나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른바 정책이 아닌 정치 부분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시간은 3, 4분 정도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쏠려 있었던 그 3분. 오늘 박 대통령이 그 뒤에 이제 예산안과 관련된 본래의 목적 이외의 말미에 한 3, 4분에 걸쳐서 하신 얘기는 대충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야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현안, 대선부터 불거져서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국민이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 나로서는 행정부로서는 어떤 한쪽 의견이나 개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이해해달라.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상권 분립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고 그다음에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 그 문제의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된 의혹을 낱낱이 공개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세 번째는 정부가 국정원 개혁안을 하여튼 국회에 제출을 할 테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달라. 여야가. 네 번째는 이제 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런 논란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국가기관이나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일체 없도록 엄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나는 국회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매년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하겠다. 그동안에 전에 했던 대통령 즉 이명박,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첫 해 한 번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도했는데 이걸 하겠다. 네. 이렇게 보면은 요 5항은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헌법 8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보죠. 네, 한번 보죠. 자, 우선 보고 넘어가시죠. 예. 헌법 81조에 보면은 이제 상권 분립 사회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그거는 권한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국회 존중 차원에서 앞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 다시 이제 원래 시지로 좀 돌아가 봅시다. 엄격히 따지면 앞에 있는 네 가지 항은 다 그동안 해온 얘기의 연장선상이고 그렇죠. 표현과 자구가 좀 바뀌었을 뿐이고 언급을 이걸 할 건지 말할 것인지를 여기서 다시 언급한 거고 정말로 새로웠던 건 난 매년 하겠다. 정기국 때 이거밖에 사실 내용이 없는 거죠. 이제 그동안 해온 내용이 민주당 시각으로 볼 때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럼 보면요. 오늘 연설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만했던 것이 양특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이었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특검에 대한 부분은 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하겠다. 여전히 같은 입장을 나타냈던 것 같고 특위에 대한 입장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금 뭐 양당이 물밑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으니까는 나는 이제 개혁안에 대해서 방안을 내놨다.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국회에 공을 던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야당 요구사항은 대충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나 판결 나는 잘 못 믿겠다. 판결까지는 모르지만 검찰. 그러니까 특검을 도입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를 한 거죠. 사법부가 판결 중인데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와서 하느냐. 법리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건 또 사실 이 문제는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불쾌할 사안이에요. 내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뭘 또 수사한다는 거냐. 라는 게 있죠. 두 번째는 해임한 문제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게다가 이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해임안을 내려고 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세 분만 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일제 답변이죠. 민주당 관점에서 볼 때. 그렇죠. 또 정부가 국정원 개혁안을 낸다고 했지만 이것도 셀프 개혁.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국정원이 개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국회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당하고 사이에서는 어차피 평행선이죠.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언론이 이 국정연설 전에 이번 국정연설, 시정연설이 전국에 분수령이 된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연장선상이다. 그렇죠. 그것도 분수령일 수 있죠. 좋은 방향이든 악화되든 평행선을 긋는 것도 분수령일지 모르지만은 이건 국민에 대한 기대치를 과잉으로 올려놓은 거에 불과해요. 이렇게 될 거 대개 상식적으로 알았던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야당은 야당대로 입장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권한일 수도 있고 둘 다 한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수령이라고 예상을 했던 거는 뭔가 좀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했던 기대감이었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또 시정연설 끝나자마자 지금 바깥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지금 항의 시위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우선 예의는 갖췄죠. 국가원수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무슨 검은 양복 같은 건 하지 말자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은 정답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먹튀한 대를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도 자기 논리를 못 벗어나는 것이고 안 벗어난다기보다는 못 벗어나는 구조적 문제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못 벗어나거나 안 벗어나거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령이 되려면 한쪽이 더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보면 대통령 연설에서 민주당이 좋다.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양보하고 다시 해보자라고 했으면 그것도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이 그게 되겠습니까? 자, 간단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국정 지지도가 50%가 넘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안철수 신당보다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갑자기 그동안 해왔던 기존 스탠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서 감동을 해서 갑자기 입장 변화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너무도 갈 길을 많이 왔고 너무 깊이 들어갔죠. 다만 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은 참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자, 이게 전부가
과거 이슈를 놓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계속 오래 가면은 누가 옳은지 그런지를 몰라요. 맞아요. 저 예를 들면은 이건 아주 황당무계한 비율일지 모르지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와 루안다가 뭘 갖고 싸우는데 1년 내내 싸운다. 시리아 내전이다. 네. 뭔 놈을 갖고 싸우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제 양비론에 빠진다. 그랬을 경우 예. 민주당은 미래에 대해서 내놓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정책이 없는 상황이죠.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대해서 정말로 반반씩으로 양비론에 갈렸다 하더라도 네. 계속 미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무슨 미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국정원 개혁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진 가운데 그 미래를 같이 싸우든지 해야지. 그렇죠. 이 모든 문제를 정치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그럼 뭐 민주당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대통령도 대통령대로 국정 운영 부담이 오겠지만은 네. 민주당은 나중에 보면 아니 당신네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적으로는 불복이거나 불복적 심리, 어쨌거나 안질 선거를 졌다라는 입장 속에서 한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놈을 가지고 계속 올해를 넘기고 내년까지 갈 경우에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당신네들끼리 싸우고 네. 이런 문제에서 부닥치는 게 딜레마가 아닐까. 그러나 민주당이 한 사람이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명분 싸움과 강경론이 앞서고 예. 복잡하게 또 친노가 껴들고 해서 이게 쉽게 되지 않아서 예. 그렇게 될 거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 정쟁이 길어질수록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다. 이런 그렇죠. 이 말씀을 문제를 해주시는 갖고서는 양쪽이 같이 욕을 먹더라도 비판받더라도 네. 미래를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예. 가령 나스진 선봉지구에 있는 유라시아 무슨 뭐 이니셔티브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내일인가 언제부터 시대교는 대정부 정부 질문에서도 보면은 계속 과거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60 명이, 민주당에서 네. 뭐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은 각 분야마다 이제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뭐 불만을 꼬집는 그런 얘기들을 꼭 하나씩 넣어서 그런 거를 갖다 피하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수위가 엄청 높아지고 교수님 말에 따르면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 절대 좋을 리 없거든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을 과거 문제로 계속 공격을 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여의도에서 그냥 싸우시죠. 예. 지금요. 가령 TV조선이 어떤 뉴스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갖고 10시간을 방송한다고 하십시오. 시청자들은 지겨운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부닥칠 예. 경우에 이런 것도 싸우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예. 결국 여론이 결판 낼 겁니다. 예, 내년 그렇군요. 지방선거 때까지 결국은 잘 해결 안 되고 가다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매스게임은 역시 내년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선거는 여러 군데 펴지만 예. 그 선거 때 민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될 겁니다. 예. 그래야 종지부를 짓고 거기서 하긴 또 그때도 또 승복 못하고 하는지 모르죠. 그렇겠죠. 예.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 같아 보였는데 뭐 마스크 쓰고 프랭카드 들고 정도. 차라리 민주당이 더 그러니까 나갔던 것 같아요. 여론 굉장히 부담이 네. 여론 부담이 결국은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 부담을 그렇게 간단히 보면 안 되죠. 물론 지지 세력이 있지. 예. 결국 자기 진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죠. 누가 큰 지지자를 보고 이 상태로 잘못 가면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슈 갖고 싸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렇군요. 이기겠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 빨리 누군가가 터닝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긴 싸움에 결국 이득을 보는 쪽은 없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서 이제 그만 다 국회로 돌아오고 네. 이를 정리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니면 과거 싸움 앤드 그리고 미래도 미래. 같이 싸우자. 오직 예. 과거만 싸워서 그런 어떡하겠어요? 문제가 네, 있다. 미래에 그러면- 대한 연구. 예, 그러면 이것이 무승부가 되면 누가 될 거냐. 민주당 야당 사람들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 지금 미래의 기치를 걸지 않고 과거 속에 말려 들어가면은 그건 올드 정치지. 구정치지 이게 무슨 새 정치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절대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오늘 교수님께서 예. 또 해주셨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